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의 27개 동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군 병력과 학교 교사 등의 감축 계획이 새로 조정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섭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허비되는 구멍은 여러 곳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정당 당직자들이 엉터리 해외 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실태를 YTN과 뉴스타파의 콜라보 취재로 고발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FM 94.5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방송됩니다. 샵 0945 유료 문자와 유튜브 팟빵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오늘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 급등의 근원지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구, 정부는 이들 지역이 비강남권을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집값의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해 분양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이상 급등하면서 이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투기 자본이 유입돼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 겁니다. 검토 대상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과 영등포구 한 곳을 포함해 서울 지역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애초 예상됐던 과천, 분당 등 서울 이외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 부산 수영구 등 3곳과 경기 고양과 남양주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올해 3.3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4,900여만 원 수준. 정부는 본격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보다 10%가량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고분양가 관리 가격하고 그 상한제 가격이 어떻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그 계략적으로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 낮을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편법 증여 등 수상한 부동산 거래 1,500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달 안에 발표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존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분양가가 어느 선을 넘는 걸 꽉 막아 놓으면 결국 그게 전국의 집값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부는 일단 이제 시장 가격을 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분양가라는 게 신규 아파트 분양가라는 게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땅값이 있겠고, 그렇죠. 건축비가 있겠고, 예. 거기다 건설사 이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땅값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공시가격으로 해라. 거기다가 건축비도 기본 건축비로 하지. 여기다 건설사들은 적정 이윤만을 챙겨라. 예. 라고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공공택지에는 적용이 돼 왔지만 예.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사실은 민간택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네.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장단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신규 분양 가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네. 정부가 밝힌 걸 보게 되면 그동안도 사실은 고가 분양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에 적용이 되게 되면
신규 이 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5에서 10% 낮아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시세 대비 20에서 30%가량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강남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5에서 10% 떨어진다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선에서 분양이 가능한데 네. 인근 시세는 7천에서 8천이란 말이에요. 반값 아파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분양시장에 과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 예.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건설사나 조합원 입장에서 이윤 줄어들었는데 과연 분양할까? 미루지 뭐.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우려되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적용 이전부터 예.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겁니다. 예. 아무튼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 그래도 부작용을 생각하면서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분양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허허. 서울 지역의 평균 분양 가격 3.3제곱미터당 2,678만 원이에요. 이게 25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규 평균 가격이 6억 5천만 원. 예. 그리고 34평형 가장 선호하죠. 9억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의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면서 인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찬반 논란은 있지만 공급에 대한 우려,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약간 우려는 있다 하더라도 예. 신규 분양가만큼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이제 고육주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재건축이 몰려 있는 강남 4구에 절대적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이번 강남 4구에 대해서는 무려 22개 동에 대해서 예. 거의 45개 동이 있어요. 거기 22개 동이니까 강남 4구는 절반이군요. 절반 가까이가 예.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결국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돈은 유동성은 이제 많은데 뭐 금융권으로 들어가봤자 별 볼 일 없고 결국 그것이 이제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서울의 집으로 이제 돈이 몰려드는 이런 모양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배경을 보자면.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2007년 노무현 정권의 말기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뭐 전면적으로 다 실시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도 이제 전면적으로 2007년에 시작했을 당시에도 예.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아하. 변수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시작되자마자 2014년까지는 서울의 집값도 안정이 됐어요. 근데 공급 물량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이런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정부는 이제 추구하는 것이 신규 분양 가격이 낮아지면 인근에 높아진 이제 분양가를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 오히려 분양가 낮아진 게 낮은 분양가가 주변 인근 높은 시세에 수렴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빨리 서둘러서 제재를 받기 전에 분양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룹이 생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은 분양가를 올리겠죠. 뭐 더 다시는 기회가 안 올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쪽은 뭐 시간을 끌다 보면 이제 해제가 되겠지라든가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일부러 분양을 뒤로 미룬다든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겠군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현장 질문이 그러면 지금 후분양제로 돌아서는 단지들도 있고요. 분양가를 피하기 위해서 전체 물량을 임대사업자한테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이런 일부 재건축 단지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건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추가로 할 게 뭐냐? 그러면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출자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전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한 다음에 꼼꼼하게 다 그렇습니다. 다 뒤져보겠다. 일일이 전수 조사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실가율가를 또 위반했는지 편법 증여나 이런 게 없었는지 대출 부분에 또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이걸 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 같았던 지역이 있고 그랬는데 그럼 또 빠졌단 말이죠. 특히 이제 수도권의 과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분당. 뭔가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이게 아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인데요. 사실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근 1년 동안의 분양가 상승률을 서울 지역에서만 따져봤더니 강남이 높은 게 아니라
강북이 더 많았습니다. 어. 성북구의 경우는 31%가 올랐어요. 근데 성북구는 이번에 지정이 안 돼 있죠. 예. 그리고 특히 개별적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곳, 특히나 재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곳, 목동, 예. 그리고 흑석동, 부가연동, 서울 지역에서도 빠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붕당, 광명, 세종시, 대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질의가 오늘 나왔는데요. 국토부의 설명은 뭐냐?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일반 물량이 1,00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예. 그리고 일부 목동의 경우에는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도 설정이 안 돼 있다. 아직은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 만에 하나 이들 지역이 다시 또 후궁,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 2차, 3차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정해 나가겠다. 근데 예를 들면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누구든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아파트 지역이 재건축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차익도 실현할 수 있고 늘 그래 왔단 말이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버리면 재건축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일반 분양이 오히려 더 높고 재건축에서 이득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낮은 분양가로 이러면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법정 공방까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실 재건축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투기꾼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 30년 동안 정말 헌집에서 그거 하나 되기만 집 온전히 이게 내 재산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정부는 그겁니다. 이 신규 분양가를 제어를 할 경우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인근 시세보다도 20, 30% 강남의 경우는 반값 이하로 제공을 한다면 그 차익은 고스란히 일반 분양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누구한테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 주자 대신에 조건을 건 겁니다. 예. 적어도 이제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신규 분양가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적은데 이제 분양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두겠다.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예. 거고 거기다가 공공주택에만 지금 하고 있는 의무 거주 기간이 있어요. 예, 그렇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다. 2, 3년 정도는 필수적으로 바로? 거주해야만 한다. 이런 조건을 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의무 거주 기간에 지금 잡혀 있는데 또는 전매 금지 기간에 잡혀 있는데 뭐 불가피한 상황에서 뭐 큰 일을 닥치다 보니까 팔아야겠다 그러면 그건 정부가 그때는 사줍니까? 이진정을 해줍니다. 아.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근이라든가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지만 그러나 철저히 그게 실질적인 이유인지 이제 생업에 관련된 건지를 좀 따져보는 거죠. 예. 실효성의 문제는 지금 미리 예고가 어느 정도는 되어 왔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 물론 전면적으로 뭐 크게 실시할 줄 알았는데 몇 군데만 콕 집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의지가 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대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혹을 좀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고 팔 사람은 다 팔고 뒤늦은 거 아니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 이전부터 예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을 보게 되면 예. 7월을 저점으로 4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현 정부 들어서 분양가 특히나 이제 아파트와 같은 이런 부동산 시장 대책이 16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걸로 대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성.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4구에 대해서 지정하니까 지정된 곳이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강동구의 모동은 우리도 이제는 굉장히 정부가 찍어준 유망 지역이구나. 인정을 받았어. 인정을 받았다. 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인 휴가라는 겁니다. 정부가 오히려 그쪽의 분양가를 규제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방에서는 저기가 유망하다는데 저기가 정부가 규제하려는 지역이라면 저기가 유망한 게 아니냐. 오히려 투자하는 수요가 하하. 또 늘고 있고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 이제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빼자면 분양가를 상한제를 두어서 억제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약을 그러면 일단 넣어 보는 게 유리합니까? 그것도 조심할 게 있습니까? 조심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강남 일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대기하는 순서가 높기 때문에 가점이거든요. 무주택도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예. 1주택자라면 반드시 40% 이내에 자금을 반드시 대출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2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 이외에는 대출 규제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아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지금 대출이 막히고 이런 이제 양도세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매 제한, 당첨되고도 전매 제한, 재산권 행사에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이 처음에 이렇게 집을 매매하고 난 다음에 인근 주택까지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예. 이게 신규 분양가가 과연 높아서 인근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인근 집값이 높아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또 올라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역시 집값 정책하고 교육 정책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인철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2주 정도 앞두고 미국이 한일 정상의 깜짝 환담을 고무적이라고 표현하며 협정의 연장을 독려했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하며 우회적인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줄지어 예방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이 산적한 시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이 테이블을 오갔습니다. 특히 세 번째 방안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강 장관에 이어 조세영 1차관을 예방하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가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Very encouraged while we were there to note that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as we watch the relationship improve.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 주춧돌 등으로 거듭 표현하며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맹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부드러운 압박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입장도 변함 없다는 점을 김 차장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1+1+α 안을 제안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통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내놓으라는 이른바 1+1+ 국민성금안입니다. 한일 두 나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문 의장은 지난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해 남은 60억 원도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 방송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으로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입법부 논의에 관해 논평을 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의장은 한일 갈등 상황 타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은 한일 정상이 만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일괄 복원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등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의장은 일본에서 학계, 정계, 언론계 인사를 두루 만났는데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직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두 나라는 마주보는 기관차 같아 이런 식이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것이라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독도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종자 수색 작업부터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수습된 실종자 시신 한 구가요. 오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안치가 됐습니다. 시신은 대구 공항을 거쳐서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요. 중앙 119 구조대원들이 직접 시신을 안치실로 옮겼습니다. 이곳은요, 신원이 확인된 부기장과 정비실장 시신 두 구도 안치된 장소입니다. 네, 그럼 새로 발견한 시신도 신원이 확인됐습니까? 예, 추락 사고 당시 손가락 절단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헬기를 탑승했던 50대 선원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오후 실종자 가족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요, 발견 시신이 50살 윤모 씨인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 해당 시신은 수습 당시에 훼손이 상당히 심해서 남성이라는 성별 외에 아직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정밀 감식 작업 등을 통해서 최종 신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독도 인근 해역에 헬기가 추락한 지 벌써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네. 예, 지금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단 수색 당국은 해군 광양함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예. 부산에서 정비를 마친 3,500톤급 이 광양함은요, 오늘 오후 1시쯤에 사고 해역에 도착을 했고 수색 작업에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광양함은 기존에 투입된 청해진함 등과 함께 무인잠 수정, ROV 등을 활용한 이 수중 수색 작업 중인데요. 또 해상 수색도요, 수색 구역을 9개 구간으로 나눠서 함선 21대 그리고 항공기 6대 등이 작업 중입니다. 연안 쪽에서도 수중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잠수사 18명과 해경 단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수색 당국은 실종자들이 사고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고를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이륙하자마자 바로 이제 추락을 했기 때문에 네. 기종의 문제라든가 정비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의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됐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사고 원인이 뭔가를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좀 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헬기들이 계속 이제 뜨고 날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그 인양된 동체에 대한 이 본격적인 정밀 분석은 사실상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고 해역에서 인양된 이 헬기 동체가 포항항에서 오늘 오전 9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저상 트럭으로 이동을 해서요, 오늘 5시쯤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 헬기를 가지고요, 헬기 동체에서 엔진 등의 상태를 정밀 분석을 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원인 규명에 또 하나의 핵심 열쇠가 있죠. 바로 블랙박스인데요. 그렇죠. 이 블랙박스 수색도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고 수습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아마 지원단이 꾸려진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지원단이 꾸려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수색 상황 전달 그리고 그 가족들의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 전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소홀하다라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지원단이 꾸려지게 됐고요. 이 지원단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해경, 해군, 소방청 등이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앞으로 이제 수색 구조나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바로 여객기 안에서요,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 관련 소식인데요. 경찰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어제 드바에르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찰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가 사실상 임의동행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인 겁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치고 환승을 위해 입국한 도르지 소장을요,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연행해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일단 혐의가 좀 복잡한데 하나씩 좀 살펴보죠. 예. 네, 일단 이 도르지 헌재 소장은요,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실증적 증거 확보 그리고 목격자 진술, 당사자 진술 조사를 중심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 헌재 소장뿐만 아니라요. 몽골 국적 동행인 A 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찰은 이제 현재 A 씨가 싱가포르에 출국한 상태인데 체포 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예. 당시 이들은 모두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앞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이 도르지 소장이 예. 또 다른 몽골 승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아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경찰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성적인 희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두 사람이고 예. 피해자도 둘, 또 폭언에 대한 피해자가 또 있고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은 강제추행 혐의와 폭언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피해 여성은, 그러니까 피해 승무원은 총 예. 3명으로 집계가 3명. 됩니다. 그래서 폭언은 1명이고요.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는 2명인 2명.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헌재 소장은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서서요. 예. 1차 경찰 조사에서 그 몽골 헌법재판소 측이 입장을 밝히기를 용의자는 소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부인을 했었는데요. 현재도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것이다. 예. 외교적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승무원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승무원들은요. 당시 기분이 나빴고 또 도르지 소장 일행이 처벌을 원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요.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최초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요. 도르지 소장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당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이 면책특권 대상으로 착각을 해서요. 바로 석방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논란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에 원래대로라면은 뭐 외교부나 경찰청 외사과의 면책특권 대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지만 당시에 외교부 여건만 보고 이제 확인 없이 석방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 여건을 내놓으면서 나 면책 특권 있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바로 확인 안 하고 석방을 했던 모양이에요. 말을 조금 정정하면 외교관 여건. 외교관 여건을 내밀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권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입니다. 권 회장이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자. 3년 됐어요. 그냥 아프시고. 참 좋으신 분이요. 그분이. 그렇죠. 우리도 놀래죠. 안 됐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권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와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직 사퇴 압박까지 이어지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자 금융투자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이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 일부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 계좌와 조국 전 장관 계좌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조 전 장관 개인 연구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등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9시간 넘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물론 추가 진술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을 상대로 이사로 있었던 조 전 장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일이 1차 구속 만료일인데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면서도 기소 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무리한 뒤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반부패 협의회에 윤석열 총장이 참석한 이후인 다음 주쯤 소환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거 수사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등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사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지며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문건 작성자조차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 과정과 경위 등은 과거 합동수사단의 조사에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6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엔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조차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남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하면 계엄 선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문건이 작성될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 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에는 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지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지난해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 하지만 전 수사단장은 특별수사단에서 법무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했을 뿐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입을 다물고 있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특정 정당, 시민단체 가리지 않고 보수 세력을 통합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통합만 된다면 자유한국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물갈이론이 제기되면서 한국당이 시끌벅적한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에서 총선 승리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수 통합 빅텐트를 치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보수 세력 전체를 통합하는 논의기구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자유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통합 정치 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합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스펙트럼을 총망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미 러브콜을 보내온 바르미르당 유승민계 의원은 물론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우리공화당과도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기구의 대표직 욕심은 전혀 없고 필요하다면 한국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희는 폭넓게 뜻을 같이 모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황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논평을 내고 탄핵을 묻어버리며 하는 통합 논의는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라고 꼬집으며 맞섰습니다. 때문에 황 대표가 꼬인 실타래를 풀 구체적인 구상 없이 단순히 제안만 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등에서 드러난 리더십 부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선거기획단에서 물갈이 폭을 결정하는 공천 룰을 마련하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1일 국감 태도 논란을 빚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했다가 야당 반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나 이틀 뒤로 연기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청와대 국정감사로부터 닷새째. 국회 예결위 출석차 국회를 찾은 강기정 정무수석은 그러나 노영민 비서실장을 찾는 야당의 냉대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 도중 거칠게 항의한 것은 100번 잘못했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국감 질의 방식에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재차 토로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불러서서 질의해놓고 안 듣거나 7분 질의해놓고 답변하라 해놓고 답변 기회도 안 주거나 또 답변을 했는데 어거지다 이런다거나.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려던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는 하루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파행되고 이틀 뒤로 미뤄졌습니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발 돌발 변수에 말을 아끼던 여당도 이제는 명백히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입장입니다.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 국회의 모습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찾을 것인지. 청와대 역시 강 수석에 대한 야당의 해임 요구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양새로 교착 국면이 풀리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패스트트랙부터 민생법안, 예산 정국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실타래는 쌓여 있는데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정당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실태를 공동 취재해 왔습니다.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은 정책 개발 명목으로 세금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까 황당한 예산 낭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의 강혜인 기자와 YTN 이슈팀의 이정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강 기자한테 먼저 좀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여기 이 실태가 엉망이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네, 사실 저희 뉴스타파는 재작년부터 세금 도둑 잡아라 등의 시민단체 세 곳과 함께 국회 예산 검증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국회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목별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그 쓰임을 검증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역시 국회 예산 항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각 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자료조사 국외여비라는 항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각 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해외 출장비인데 이 예산의 쓰임을 확인해보자라는 취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받아보니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마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는 직책들이 아니어서 각 원내 교섭단체 정당들의 정책연구위원 하면 어떤 직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이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정당 당직자들입니다. 당직자. 예, 정당에서도 당 운영을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은 당직자들 가운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직자는 원래 당에서 월급을 받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20명 넘게 나오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섭단체가 된 정당 정책위원들이 바로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원래 국민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요. 예. 그리고 정책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20명 이상 교섭단체 우리나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있죠. 예. 여기에 소속된 67명이 현재 공무원입니다. 정책위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취재한 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책위원들이 저희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예. 국회법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재정 지원으로 이것이 이제 월급도 나가고 하는 건데 별정직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정책 연구하는데 전문성도 높이면서 도움이 되도록 보내주려고 했던 건데 사흘에 걸쳐서 이 보도가 계속 나갔기 때문에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먼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이 기자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좀 보도가 돼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체로 해외를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계획서에서 정책위원들이 만나거나 방문했다는 사람들이 만난 적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면담하신 걸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기억이 좀 없는데, 그거. 적어도 현재 제 기억으로서는,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날 그것들 전직원 다 준비 대응을 하느라고 따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네, 외유성으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는 그냥 그곳에 있는 공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다고 적당히 서류를 꾸몄던 겁니다. 예. 실제로 이들을 만난 사람도 있긴 했는데요. 정책 연구와는 그 대화 내용이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분들 왜 만나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고 만나, 아주 사소한, 아주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았어요. 예. 정당의 정책연구원이면 그래도 1급에서 4급이니까 본국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온 거라 만났다면 뭐 안 만났다고 할 리도 없는 거고 기억을 못 할 리도 없는 건데. 자, 강 기자. 네. 그러면 왜 출장을 갔다 왔다는 본인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뭐 했습니까? 안 만났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컨대 제가 만난 그 새누리당 미국 출장자 중에 한 명은요. 이 새누리당이 이제 당시에 선거제도를 연구를 한다고 미국에 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되어 있던 기관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식 방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는데 가기는 갔다. 다만 비공식 방문이었기 때문에 공식 방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요. 또 보고서에는 이 기관을 가서 관계자를 면담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기록이 없어서 예. 저희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만나신 거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답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인들을 만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그래서 예. 딱 봐도 선거제도 연구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라스베이거스는 왜 간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답변이 이해를 좀 해달라. 좋은 취지로 선거제도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폭넓게 갔다 온 것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실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 당직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급도 낮고 이제 뭐 며칠 안 갔다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냐. 뭐 자료조사라기보다는 견학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기관들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받아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건물 뭐 로비만 다녀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공식적으로 누굴 만났냐고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지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대선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박 5일 동안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견학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셔야 되죠. 저희가 국회에서 일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로비까지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예. 국민의 혈세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냥 로비만 찍고 왔다라는 대답은 참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자, 이 기자. 네. 그러면 뭔가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 세금이 거기 들어간다면 감독하고 감시하고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출장을 가기 전에 왜 가는지 그리고 이게 갈 목적이 분명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공무원 신분의 정책위원들에게 예산을 주는 곳은 국회 사무처입니다. 사실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 국회 사무처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국회 사무처도 주인이 아니라 국회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교섭단체인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미 해외 연수 이런 식으로 잡힌 예산을 굳이 깐깐하게 볼 것 없이 그냥 각 정당에 나눠주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행정부만 해도요. 인사혁신처 규정을 보면 이 국외 출장을 갈 때 사전에 미리 다 검증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지침입니다. 공무원 국외 이제 출장을 갈 때 그 외국을 가지 않으면 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거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지를 다 따지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하고 사전에 짠 일정이 변경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입법부 소속인 이 정책연구위원들의 출장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다 검색하거나 전화로 취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깐깐하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당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역시 정치적 문제긴 하겠죠. 그래도 갔다 오면 출장 복명서라는 게 있고 뭐 보고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네네.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국회는 출장 후에 15일 안에 국회 사무처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무처에서 보고서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공통점은요. 꼭 현지를 가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하면 쓸 수 있는 예컨대 출장 국가에 대한 정보, 방문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인 거죠. 그리고 다른 자료를 짜깁기 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의 싱가포르 출장 보고서 같은 경우는 표지와 개요를 제외하면 내용 자체가 A4 용지로 한 장 반 정도 되는데요. 절반은 인터넷 게시글에서 베끼고 나머지 절반은 국책연구원 자료에서 따오는 식입니다. 또 황당한 보고서도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지난 2016년에 다녀온 일본 출장 후에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스로응도 잘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주민이 이러한 움직임에 캐치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캐치볼? 네, 이게 따라잡다라는 뜻의 캐치업이라는 영어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일단 보고서 관련한 출장 당사자들의 해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보고서에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냥 뭐 내려보면 이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고
주무관님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메일로 대강해서 내세요. 그 무슨 보고서 같은 거 참고하실 거 있으면 참고하시고라고 해서 답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는 출장비를 다시 추징해서 되돌려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비공개 비심사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당의 경우에도 공무원처럼 사전 사후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겠죠.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아무런 심사 절차 없이 정당에서 신청만 하면 국회 사무처가 예산을 지급해 줬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사전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고 또 최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출장 계획서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의 경우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예. 보고서를.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장 후 제출하는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 국회니까 뭐 의지만 있다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취재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국민 세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막자는 취지였는데 그렇죠. 예, 국회 사무처나 정당이나 별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취재 과정에서 한 정책연구위원이 저희 취재진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면 과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머슴들 하루 1년 12달 그 고개 숙이고 일하다가 좀 고개 한번 잠깐 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큰 거 많은데 큰일 아십시오. 네, 저희도 사실 이 얘기에 조금 네, 당황했는데요.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총액으로 보면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루는 전체 예산을 보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 네. 이 정책위원들이 고생하다가 여행 한번 갈 수도 있는데 무슨 그걸 지적하냐.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냐라는 불만도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건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요. 2016년부터 이 해외 연수비를 정책 비용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정당이 이거에 합의했던 것도 해외 우수 정책 사례를 반영을 하려면 해외 연수를 가야 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해외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책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 그나마 원내 교수단체에 못 들어간 소수 정당은 이런 혜택도 전혀 없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 낭비가 설마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조금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저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특정 업무 경비, 특수 활동비 등의 내역을 입수해서 공개해 왔습니다. 현재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업무 추진비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예. 또 국회 예산 중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정책연구위원 해외 출장 경비 외에 한 해 대략 100억 원이 넘는 원내 교섭단체 정당 예산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 정책 간담회비, 특급 매식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바가 없는데 저희는 이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받아냈거나 받아낼 예정이고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의 공동 취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는 커야 될 것 같고요. 말라야 될 것 같아요. 키가 커야 된다. 그리고 날씬해야 된다. 키 크고 멋지고 몸매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165cm, 62kg에 꽤 잘 나가는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도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됩니다. 어울리는 화이트, 이게 뭐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닌가요? 얘를 가진 셰프
파츠입니다. 더 슬림하게 아예 이런 이렇게 나와서. 안녕하세요. YTN 낙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 사이즈 모델 박이슬입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 채널에 올릴 컨텐츠 촬영 중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이거 보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거 도전해 보셨어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이 정도 파임 괜찮아요.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이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뭔가 수치로 나타내자면 여성 사이즈 기준 6677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 될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모델이 꿈이었는데 그 모델을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나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해외에 이런 같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분야가 이제 만들어지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처음으로 가져와 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악성 댓글도 많이 단다고 네. 들었는데 그런 댓글이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너가 게으른 걸 합리화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모델들이 노력하는 거를 다 너는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기존의 모델을 뭐 무시한다든지 없어져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필요 없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키, 몸무게 다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주셨으면. 그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들으셨어요? 어떤 것들 하셨어요? 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죠. 살을 빼야만 진짜 내 인생이 펼쳐지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급함이 왔고 스트레스가 왔고 그래서 뭔가 식이장애나 다이어트 강박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을 겪었을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어떤 조언이나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직접 저의 이야기를 얘기해 드리고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채널의 큰 주제가 보디 포지티브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몸을 긍정하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네,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박이슬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늘 변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갖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갖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그걸 벗어난 사람으로서 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그 시간에 그 비용과 그 노력을 쏟아가면서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 노력했을까? 그 시간에 그 돈으로 다른 걸 했으면 지금 더 무언가 더 멋진 걸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앞으로 누구나 사랑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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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기 좋네요. 그래요, 뭐 나는 나이면 되고 나이면 아름다운 거지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 보기 좋네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저도 이슬 씨를 만나 뵙기 전까지는요, 모델은 무조건 키가 커야 되고 또 말라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이슬 씨를 만난 뒤에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네. 뭔가 부당하게 강요된 어떤 기준에 자기 몸을 맞추려고 얼마나 고생들을 네. 많이들 합니까? 저는 당당한 모습 많이 우리 사회에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고 날씬한 사람이 아름답다는 목소리에 지배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이슬 씨의 도전 앞으로 더 멋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좌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슬 씨는 앞으로 차별 없는 패션쇼라는 이름으로요,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들과 함께 패션쇼를 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답게요, 앞으로 2호, 3호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선배로서 길을 잘 닦아놓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어댑티드 패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입기 좋은 옷, 입으면 멋있는 옷 이런 것도 얼마든지 패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니까 네. 또 그런 쪽에서 모델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네. 아무튼 이슬 씨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보면서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볼까요? 국회의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때문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2369님, 타당한 연수나 출장이 아닌 외유성 출장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서 혈세 낭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9007님은요, 삶의 밑바닥에서 힘겨워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은 해봤을까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몽골 헌재 소장의 성추행제 의혹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2369님,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가 남의 나라에 오면서 성추행을 하다니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요, 9007 계엄령 문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헬기 추락 사고 때문에 2813님도 문자 주셨는데, 추운 날씨에 실종자 수색하시는 구조대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힘내십시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악이 있는 저녁, 김동률의 동화 준비했습니다. 김동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날이 차지고 그렇죠. 있죠. 예. 더군다나 다음 주에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험생들께서는 특히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개가 있었죠.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난 날아올랐죠. 온 세상을 먼 옛날 내가 아주